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17년간 버스기사로 일한 노동자분이 승객에게 받은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내고 나머지 400원으로 자판기 커피를 두 차례 마셨다는 이유로 행명으로 해고를 당했는데요.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금액의 소액이라는 점을 들어 부당해고로 판정했지만 2011년 당시 행정소송재판장이었던 오석준 대법관은 해고가 정당하다며 버스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오석준 대법관은 2013년 2월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 변호사로부터 85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가 낸 면직 취소 소송에서 향응의 가액이 85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위법 부당행위를 했는지 자료가 없다며 징계가 부당하니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해서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의 많은 법원에는 두건으로 눈을 가리고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여신상이 있는데 정의의 여신이라 불리는 디케입니다. 디케는 그리스어로 정의를 뜻하는데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테미스 사이에 태어난 딸로 정의를 상징합니다. 저울은 공정함을, 칼은 엄격한 법 집행을, 눈을 가린 두건은 공평함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 법은 과연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고 똑같이 엄격할까요? 오늘은 자연인으로 돌아온 이후 첫 에세이집을 내셨죠. 조국 교수님의 디케의 눈물 요약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디케의 눈물은 2014년 발간된 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의 개정판으로 볼 수 있는데요. 13세를 찍었는데 남은 양이 많지 않아 올해 다시 찍으러 한다는 출판사의 연락을 받고 조국 교수님이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책의 구성, 제목, 표지 등도 바꿔 새롭게 출간한 책입니다. 책은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대한건국의 등장 괴물의 연대기. 검찰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다. 2장. 법을 이용한 지배대 법의 지배. 약자를 배제하는 법치는 부정이다. 3장. 변함없는 재벌공화국. 민주적 자본주의는 꿈인가? 4장. 공감하는 인간들의 연대. 우리 사람이 되긴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 1장 대한건국의 등장 괴물의 연대기는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검찰이라는 거대 권력이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지의 변화 과정을 담고 있는데 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에 없었던 챕터를 새롭게 집필하셔서 추가했다고 해요. 뒷게 눈물은 총 2주에 걸쳐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의 내용을 수정한 2장에서 4장까지 다음 주에는 검찰 공화국의 탄생 배경과 윤석열 정부의 검찰 권력에 대해 새롭게 쓰신 일장에 대해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법은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재산이나 권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리고 인종이나 성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사법적 판단은 우리 사회의 정의가 살아서 규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법은 지배계급의 도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 특정 사회의 계층, 계급, 집단의 이익 욕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윤석열 검찰은 조국 교수님의 딸 조미 씨의 고교 시절 인턴 또는 체험 활동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조미 씨의 일기장을 압수하고 대상 기간 출입 기록을 압수수색하고 동선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조미 씨의 명의로 된 모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사용 내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던 정호영 후보자에게 경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전후 딸과 아들이 나란히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하고 정 후보자의 아들은 척추질환으로 군면제를 받았는데 경북대 의대 편입 시 제출한 서류에 한 학기 19학점 수업을 듣고 경북대 연구센터에서 40시간의 학생 연구원 활동을 한다고 기재했지만 이 불가능한 일정을 정말로 소화한 게 맞는지 검찰은 조미 씨에게 했던 것처럼 수사를 했을까요?
조국 교수님은 지금 우리의 법은 차별적 정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들끼리는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정권 유지에 협력적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온갖 혐의를 다 모아 일단 기소부터 하는 투망식 기소를 하고 있죠. 지금 검찰은 조국 교수님의 딸 조미 씨에게는 최대한의 남용과 잔혹함을 행사하는 가대 정의를, 정호연 후보자의 자녀들에게는 최대한의 절제와 간대함을 행사하는 가소 정의를 실현하는 등 국가 형벌을 편파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늘 심각한 표정으로 법치를 강조하고 법을 어기면 엄벌하겠다고 경고하지만, 이 발언의 대상자는 대부분 정치적 반대자이거나 사회 경제적 약자이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기업에게는 간대함을 베풀고 노동자 단체에게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것이 진정한 법치주의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정의란 차별적 정의이고, 법의 지배는 법을 이용한 지배인 것 같은데요. 조국 교수님은 이제라도 법의 여신, DK 여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조국 교수님은 법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세상과 사람 보는 눈을 정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학자들은 간통을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 혼인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혼의 이성과 성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무조건 불륜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거가 많았는데, 2015년에 이르러서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위헌임을 선언했습니다. 법률을 해석하는 입장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중심에 놓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만 약자나 갖지 못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해요. 법률은 정치인이 만들기 때문에 정치를 모르고는 법을 알 수 없죠. 법률이 다수의 전제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정치에 관심 갖는 일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치주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데요. 권위주의 군사독재 체제에서는 체제 유지 구호이자 이데올로기로 사용되면서 엄벌주의, 혹형주의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철학자 강남순 교수님은 폭력과 보복을 가진 정의와 연민과 한대의 얼굴을 가진 정의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폭력과 보복을 가진 정의만 내세우고 엄벌과 혹형을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70대 노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배우자의 병수발 때문에 대한주택공사를 찾아갈 수 없어서 결혼 후 분가한 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했는데요. 주택공사는 딸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주택공사가 이겼지만, 제2심 판결은 노인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2심 판결문의 일부를 좀 읽어봐 드릴게요. 가을 들녘에는 황금 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간다. 가을 거지에 나선 농부의 입가에선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안악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70노인의 집에서 쫓아내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통 설안의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건에서 따뜻한 가슴만이 피고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그들의 편에 함께 서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우리 개개인은 인간의 존엄이 먼저이지 국가나 체제의 요구가 먼저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틀과 규범을 넘어설 자연권이 존재하는데요. 이를 막아서는 국가에 맞서고 그 국가를 개조하고 저항할 저항권 역시 존재합니다. 보통 독재 권력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무시하지만 국민이 가진 투표권 행사는 두려워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이유 역시 여론을 조작해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함인데요. 우리 국민의 정치 참여만이 윤석열 정부의 전체주의를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 1월 미국 월트니 디즈니 가문의 상속녀인 에비게일 디즈니를 비롯한 전 세계 백만장자 100명이 모인 애국하는 백만장자들이라는 부자 모임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글로벌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부자들에게 당장 세금을 물리라는 부유세 도입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불법과 탈세를 저지르고 부유세를 감세해주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모습과는 정말 대조적입니다. 조국 교수님은 검사 독재보다 더 근본적인 독재는 경제 독재라고 하는데요. 재벌 일가에게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은 관리해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삼성만 하더라도 불법적 경영권 승계, 세금 포탈 등을 저지르지만 우리는 삼성을 비판하면 야, 삼성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 삼성이 망하면 한국도 망한다는 논리로 비판한 사람이 오히려 매국노라고 비판받게 됩니다. IMF 이후 경제적 안정이 삶의 최고 가치로 여겨지게 되면서 한국인 특유의 보수주의인 먹고 사니즘으로 인해 우리는 생활형 보수파가 되었는데요. 부가 유능과 도덕의 증표가 되고 가난은 무능과 게으름의 결과로 인식되면서 개개인의 삶은 더 불안해지고 불행해졌습니다. 로마 카톨릭 제266대 교황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라고 질타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규제였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을 죽이고 있는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경제적 살인의 최대 피해자는 산업재해, 직업병, 자살 등으로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인데요. 올해는 모두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재벌귀족을 선망하거나 두려워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게 누군가라며 경제적 살인범들을 두둔하기도 합니다. 일자리 부족으로 무조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청년들도 있고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프리터족이나 아예 일자리를 구할 의지가 없는 니트족도 급증하고 있지만 국가의 혜택을 받는 재벌 기업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위험한 일일수록 외부 하청이나 용역업체를 고용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어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계급 이동이 어려워진 시대에 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신분제 사회가 다시 되살아난 것은 아닌지, 채용과 해고를 통해 노동자의 삶을 결정하고 하도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재벌의 힘 앞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 과거 신분제 사회의 노예나 농래의 삶과는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휴대전화로 유명한 핀란드의 노키아는 자국에서 삼성과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는 대기업 집단이지만 재벌 일가의 경영권 독점과 불법 세습이 없고 투명한 지배구조와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역시 삼성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라는 원초적인 애국심에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한국 재벌 체제 문제점을 직시하고 경제구조를 바꿔야만 기업 역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공통된 의식이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1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었는데요. 개표 득표율을 달성하지 못해 불결되면서 오세훈 시장은 사퇴를 하게 됩니다. 무상급식 논란은 어떤 복지가 필요한가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불러온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요. 복지에는 국민이면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임이 입증돼야만 받을 수 있는 선별복지로 나뉘어지는데 무상급식 이전에는 복지는 무조건 다 선별복지였어요. 복지를 빈민이나 거린에 대한 적선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퍼지다 보니까 복지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모멸감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고 중산층은 복지란 내 것을 빼앗아 남을 두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고 노회찬 의원님은 모두가 누구나 악기를 하나쯤은 다룰 수 있는 나라를 꿈꿨는데요.
복지정책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빈곤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역시 보필해야 합니다. 무상급식, 아동수당, 공공주택, 사회적 일자리 증가 등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고 경제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선순환적 복지 국가야말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의 삶이 불안하고 피폐해지면 삶을 주도하기 어렵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선택하기 힘들어집니다. 사회권 보장이 다름 아닌 시민 자신을 위한 사회적 보험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2014년 주부 배춘환 씨는 불법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를 위해 써달라며 아이 학원비 4만 7천 원을 시사인에 보냈는데요. 해고 노동자에게 47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이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 보냅니다. 47억 원. 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4만 7천 원씩 10만 명이면 되더라고요. 배 씨의 이 행동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10만 명 중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아름다운 재단의 노란봉투 캠페인에 성금을 보냈다. 가수 이효리도 그러한 호모 엠파티쿠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후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노란봉투법 운동이 벌어졌고 현재 입법을 두고 여야 논의 중입니다. 최재천 교수님은 호모 심비우스에서 21세기가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은 호모 심비우스,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협력하고 공생하는 인간이라고 했는데요. 사회 구성원이 직면한 문제들 중에는 개인의 성실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공감, 공존, 연대의 감정을 살려내야 하고 그것이야말로 타인과 나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고 고리가 늘어나고 튼튼해질수록 세상은 변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최장 연간 노동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023년 4월 국가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 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36개국 중에서 네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노동 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등 3개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계가 우리의 불행의 근원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 이후 주 69시간제 도입을 추진했다가 반응이 좋지 않자 포기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야근과 특근을 밥 먹듯 하고 법적 걸린 연차도 대대로 쉬지 못하면서 신성한 노동을 계속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마르크스의 사위 폴 라파르그는 국가는 게으를 권리를 승인하고 하루 3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오락과 여가를 즐기는 삶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는데 게으를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만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 일할 권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벤츠, 보쉬 등의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2018년부터 주 28시간 노동제를 도입했고요. 유한 캠벌리와 포스코는 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근무 형태를 바꾸어 휴무일을 연간 90일을 늘리면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했다고 하는데 모두 일하되 조금씩만 일하는 사이야말로 행복 증진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 연세대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약 5개월간 학생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시위를 벌이자 연세대 학생이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면서 청소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육체노동이건 지식노동이건 임대료나 물려받은 돈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일하러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라는 호칭을 꺼려요.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일 정도로 OECD 최저 수준인데요. 우리는 노동을 천시하고 노동을 적대시해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파업이 발생하면 불편해하거나 불온시하는데요. 청소노동자들을 고발한 연세대 학생들은 노동 자체를 자신의 현재와 미래와는 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인지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쓸쓸해지기도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권을 행사하면 하위 법률인 형법과 민법으로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는데요. 조국 교수님은 우리 자신이 노동하는 인간임을 자각하고 다른 노동자들과 공감하고 연대해야만 우리의 삶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고려대 경영학과 주현우 씨가 대학 후문에 붙인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로 시작된 대자보 운동에서 82학번 엄마가 붙인 수자보에는 너희들에게만은 인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었는데 너를 키우면서 부끄럽게도 성적과 돈에 굴종하는 법을 가르쳤구나. 미안하다. 이제 너희 목소리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고학력이고 문화 수준도 높지만 삶은 팍팍하고 불안합니다. 열정과 재주로 분출할 곳을 찾지 못해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취직에만 연연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조국 교수님은 국가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늘려 청년들이 자신들이 지향하고 흥미있고 전공에 따라 환경, 생태, 복지, 문화, 오락,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고조 취업 활성화 정책을 펴는 등 국가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세요. 조국 교수님의 디키의 눈물은 정의에 대한 교수님의 고뇌와 철학을 담고 있는 책이라 공감도 정말 많이 되고 한국 사회의 정의와 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혁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연대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를 던져주는 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디키의 눈물 1장 리뷰 들고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행독스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